옛날 경상도 안동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32, 농사짓는 솜씨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지런한 사내였는데 그 부지런함이란 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전부 아내 덕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순이. 17에 시집와서 15해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남편이 논에 나가기 전에 따끈한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빠지지 않고 차려놓았습니다. 박서방이 밭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냉수한 사발이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다듬이돌 소리가 달빛과 함께 마당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두고 안동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내가 박서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그 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부족해도 인상을 찌푸렸고 국이 좀 짜면 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순이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걱정은커녕 밥은 누가 하느냐며 성을 냈고 순이가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면 갈 거면 아예 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남편 앞에서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이면 어김없이 부엌에 불을 지폈고 보리밥을 지었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순이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갈 무렵 순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원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지만 박서방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의원 부를 돈이 어디 있느냐, 푹 쉬면 낫는다. 그리 말하고는 논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이면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부뚜막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밥상은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에 간이 맞지 않는 날이 하나둘 늘어갔고 반찬 가짓수가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조차 타박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이 추운 방에서 눈을 떴을 때 부엌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는 이불 속에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박서방은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는 얼굴이었는데 죽고 나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마른 얼굴, 거칠어진 손, 갈라진 입술.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7에 시집 오던 날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얼굴이 맞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는 허술했습니다. 관 하나 변변치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모아 관을 짜주었고 순이의 친정어머니가 달려와 딸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순이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돌아온 날 빈 부엌에 들어선 박서방은 처음으로 혼자 불을 지펴보았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을 몇 번이나 쳤는데 불꽃만 튀고 아궁이에 옮겨 붙질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것을 매일 새벽마다 했던 겁니다. 추운 겨울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이 차가운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폈던 겁니다. 박서방은 그날 밤 굶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겨우 쌀을 씻어 솥에 올렸는데 밥이 설익었습니다. 반은 질고 반은 딱딱한 밥을 숟가락으로 떠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가 차려준 밥은 한 번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15해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집은 점점 차가워졌고 방에는 먼지가 쌓였고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었습니다. 박서방은 점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고 논에 나가서도 호미질을 하다가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저러는 거냐고.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다고.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사람이라고. 박서방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죽은 지 49제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고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홀로 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누군가 눈을 밟고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뒤를 세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더니 이윽고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박서방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둑인가 싶었지만 한겨울 이 깊은 밤에 이 궁벽한 마을까지 도둑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싯돌 치는 소리, 집단에 불이 옮겨붙는 소리,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소뚜껑 여닫는 소리, 물 붓는 소리, 쌀 씻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15해 동안 매일 새벽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그림자.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자. 박서방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해 동안 저 자리에서 저 모습으로 앉아있던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부엌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갔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바람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뒤에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솥 안에는 쌀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된장이 담긴 뚝배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부뚜막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솥 안에 쌀로 밥을 지어보았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보았습니다. 순이가 늘 하던 것처럼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맛이 비슷했습니다. 순이의 그 맛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꿈치고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부엌의 온기도, 불려진 쌀도, 된장 뚝배기도 전부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마당을 가로지르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 부싯돌 치는 소리, 불 지피는 소리, 소뚜껑 소리, 물소리. 박서방은 이번에도 방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무섭고 그리운 마음이 뒤섞여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발자국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부엌에 불이 지펴졌고 쌀이 불려졌고 된장 뚝배기가 부뚜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발자국 소리는 어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엿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을 때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건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부엌 문을 밀었습니다. 부뚜막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 뒤로 묶은 머리카락 거친 손. 박서방은 그 뒷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1000번을 봐도 10,000번을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이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고 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매일 새벽 늘 그랬던 것처럼. 박서방은 부엌 문턱에 서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내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내가 죽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맨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순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쌀을 넣고 물을 맞추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뚜막 위를 정리하고 행주로 솥 주변을 닦았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15해 동안 익힌 손놀림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하얗고 조금 더 고요했습니다. 순이의 입술이 발싹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박서방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부엌 문을 나갔습니다. 박서방이 뒤쫓아 나갔을 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대문을 지나 마을 뒷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마을 어귀에 사는 안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노인은 나이 70이 넘은 어른으로 젊은 시절 절에서 수행한 적이 있어 이승과 저승의 이치에 밝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안노인에게 지난 엿새 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안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죽은 사람이 이승에 돌아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이 맺혀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사람이 걱정되어 오는 것이라고. 순이는 한이 맺힌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밥을 굶고 있을까봐, 추운 방에서 떨고 있을까봐 찾아오는 것이라고. 안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박서방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순이는 살아서도 그랬고 죽어서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듯 살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구박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오직 남편이 굶지 않는 것, 남편이 춥지 않은 것, 그것만이 순이의 전부였습니다. 안노인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죽은 사람이 이승에 머무는 것은 그 영혼에 좋지 않다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것은 산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순이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순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박서방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안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밥을 짓고 불을 지피고 빨래를 하고 논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순이가 안심하고 갈 것이라고. 박서방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을 수십 번 쳐야 겨우 불꽃이 일었고 집단에 옮겨 붙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매일 새벽 이렇게 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한 번,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반복했습니다. 쌀을 씻는 것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쌀알이 반이나 물과 함께 쏟아져 나갔습니다. 밥을 지으면 어떤 날은 질고 어떤 날은 타버렸습니다. 된장찌개는 짠 날도 있고 싱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순이가 15해 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박서방은 비로소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를 알아갔습니다. 빨래도 해보았습니다. 겨울 개울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습니다. 순이는 이물에서 매일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빨래를 하다 말고 개울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도 쓸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을 빗으라는데 순이가 늘 이 마당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 돌담 아래에 순이가 심어놓은 봉선화 자리가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시들어 있었지만 여름이면 빨갛게 꽃이 피었던 자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봉선화를 예쁘다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자리에 들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발자국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박서방은 안도해야 했습니다. 안도인의 말대로라면 순이가 오지 않은 것은 안심하고 저승으로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순이를 위해서. 하지만 박서방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사바, 사바, 사바.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가 있었습니다. 부뚜막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이의 옆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순이는 불을 지피고 나서 그 보자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서방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보자기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박서방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부엌 문을 나갔습니다. 박서방은 이번에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배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었고 그 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엽전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순이의 글씨였습니다. 순이가 글을 아는 줄은 몰랐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몸 상할까 걱정이에요. 이것은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주신 돈인데 쓰지 못하고 부뚜막 아래 숨겨두었어요. 이것으로 쌀을 사시고 겨울을 나세요. 봄이 오면 논에 씨를 뿌리시고요. 부디 새끼 꼭 챙겨 드세요.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서방님한테 더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어요.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치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해 동안 구박만 했는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기 걱정뿐이었던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이 원망도 한탄도 아닌 밥 걱정이었습니다. 더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박서방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 밥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 전부 가시가 되어 목에 걸렸습니다. 박서방은 밤새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마르고 나서도 또 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박서방은 부은 눈으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직접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2개 놓았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 순이 자리에 하나. 그리고 순이 앞에 밥그릇에 밥을 퍼 담고 찌개도 한 그릇 떠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박서방은 순이 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밥이었습니다. 잘 지은 밥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먹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발자국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떠난 것입니다. 진짜로 떠난 것입니다. 박서방은 알았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온 이유를. 순이는 처음부터 돈을 전해주려고 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첫날 밤에 보자기를 놓고 갔을 겁니다. 순이는 엿새 동안 밤마다 와서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준비한 것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밥을 짓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자기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갈 테니 이것으로 잘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죽어서도 남편을 가르친 것입니다. 살아서는 말로 하지 못했던 것을 죽어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불 한 번 지피는 것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